두 번째 발표는요, 박선식 박사님이십니다. 박선식 박사님은 현재 한국인문과학예술교육원의 대표로 계시고 우리 상고 역사와 관련되어서 특히 고조선의 역사라든지 행촌 이암 선생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논문들을 이렇게 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일지사들의 역사 저술에 반영된 상고사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식입니다. 그 제목이 항일지사들의 역사 저술에 반영된 상고사 회상인데요.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의 내용과 그 많은 부분에서 좀 유사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이 앞으로 탐구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두 번째 장에서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역사학의 전개와 그 해방 이후 남한내 관련 연구의 진전과 한계, 그리고 3장에서 일제강점기 전후 주요 항일지사들의 역사 저술에 반영된 상고사회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비롯한 일제강점기에 많은 그 역사 저술 활동을 겸한 항일지사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항일 운동을 했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활동의 어떤 그 농도 차이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 몇 가지로 구분을 시도했는데요. 미강도 항일 활동 지사 유형 이런 개념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저강도 항일 활동 지사 유형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강도부터는 굉장히 좀 그 주목을 해야 될 어르신들인데, 이 중강도라고 하는 그 어휘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항일 활동의 과정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어떤 그 역할이 있었고요. 또 어떤 그 이 사상적 또는 문화적인 자극의 기제로 작동한 경우가 확인된 열혈적 유형 이렇게 좀 표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그 고강도 항일 활동 지사 유형은 제가 어떻게 봤냐면 중강도 활동의 그 어르신들과 같되 이분들의 특징은 마지막 순국의 과정이 좀 애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서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그 눈여겨봤고요.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그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 역사학의 전개와 해방 이후에 남한내 관련 연구의 진전과 한계를 다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잘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지만 해방 이후의 관계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지요. 먼저 이제 보시면은 해방 전에 그 우리가 그 국권을 피탈당하기 전에 민중들은 상당히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이를테면 1889년에 확인되는 참정신으로 배울 일이라고 하는 문건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인의 그 관계가 사실은 삼인부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장르가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1893년에 나온 신교 총화를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삼합육, 천부경 이런 어휘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천부경의 91자 전문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러한 그 을사늑약 이전에 조선 민중의 기층 세력들은 상당히 전통 사상에 근거한 어떤 새로운 이상 사회를 민족사적 입장에서 좀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2019년 덕주 출판사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성사된 학술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된 이른바 광무 9년 그 서도 각석을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이 중요한 그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가 미상이지만 대략 을사늑약 전후로 그 추정이 되는 아주 그 기이한 그 이 부적이 그 있는데요. 그 신과 변토부 했지만
궁을이라고 하는 한자가 명확하게 써 있지요. 그다음에 재미난 것은 이 팔주령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의 그 무문토기 시대 또는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의 한 특징으로서 이야기되는 이 팔주령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보게 합니다. 어쨌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대동사략이라든지 뭐 대동 역사략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저술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항일 의병전을 펼친 사례를 보면은 신태식 의병장이 남긴 답산가를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상고사 부분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시할 부분은요. 해학 이기 선생이 1909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단학회를 설립하시고 그 와중에 가학으로 내려오던 행촌 이암 선생님의 글을 다시 주석을 입혀서 쓴 책이 작년에 공개됐죠. 그것이 이른바 증주 진교 태백경인데 이 증주 진교 태백경을 보면은 상당히 고려 말 이후로 전승된 어떤 자주적인 역사관이 녹아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권이 피탈된 이후에 1914년을 보면은 김기원 선생이 신단실기를 썼죠.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개봉우 선생이라고 하는 아주 열혈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놀랍게 이분이 남긴 기록물이 정말 천운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여기에 보면은 천부경에 대한 논증 부분도 나와 있어서 상당히 흥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동진 장군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영 카드에서 보는 것처럼 오동진 선생이 가진 핍박 속에서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찍힌 수영 카드를 보면은 아주 의기가 대단한 어떤 채무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오동진 장군의 휘하에는 상시적인 실병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연 인원이 몇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 오동진 장군 밑에서 활약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는 이관이라고 하는 여성 투사가 활약했다라는 것이 조선혁명 소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확인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동진 장군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배달 의숙을 창립하셨죠. 뿐만이 아니죠. 거기에서 개연수를 비롯한 몇몇 분들에게 직접 역사를 가르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민중들은 그러면은 또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1909년에 간행된, 그러니까 우리가 국권이 피탈되기 1년 전에 동몽선습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로 넘어간 1922년 또는 1938년경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동몽선습이 같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조선 민중들은 여전히 단군 앙검이 명시되어 있는 이 동몽선습을 통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또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활자로 인쇄된 대량의 동몽선습이 놀랍게 전혀 아이러니한데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대량 유포된 사실은 우리가 다시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동사강을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무원 김기원 선생의 신단민사가 신단실기에 의해서 몇 년의 희찰을 뒤로 이제 1928년에 나오는데 이분에 대한 이 행적을 조사하면서 머리가 숙여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본의 외무대신 앞으로 직접 직보된 첩보 문서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놀랍게 이 어른이 단순하게 대종교 도사교에 머무르지 않고 무기와 탄약을 직접 구입하러 갔다가 일본 관원에 의해서 노출된 이런 사정이 확인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천박하게 표현하면 입으로만 떠드는 애국 운동이 아니라 이 무원 김기원 선생은 역사서를 저술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의 일신이 어떻게 처해질지 모르는 위험지경에서 무기와 탄약을 직접 구매하는
이런 실로 엄청난 일을 스스로 감당을 하신 거죠. 본격적으로 일제 강점기에 그 항일지사들의 역사 저술에 반영된 상고사회상을 보자면 이 해학 이기 선생이 남긴 그 증주 진교 태백경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 진군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제에도 써 있지만 사회 작동 과정에서 결부되어 상상으로 설정된 감시자이자 조력자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행동 조심해라, 하늘이 본다, 이런 말을 하듯이 민족 앞에 죄를 짓지 마라, 하늘에서 진군이 내려다 보이신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빠를 거예요. 그럼 진군이 도대체 뭐냐? 제가 행천학술문화진흥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 제가 상세히 다뤘지만, 여기에서 진군은 단군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해학 이기 선생이 말한 진군은 단군의 또 다른 개념어인데, 그러면 단군이라고 하지 않고 왜 진군이라고 했냐? 참다운 임금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인조를 임금으로 취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병자호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참혹하게 힘들게 한 임금인데, 임금이라 하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단군이야말로 참다운 임금이다 해서 진군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진군이 말씀한 것을 7개 항목에 의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합니다만, 차트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사도와 홍범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셨는데, 고조선 사회, 상고조선 사회가 이기 선생이 써놓은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군의 자손과 후예들이 다 훌륭하고 다 건강한 건 아니다. 때로는 병약하고 정치에 어떤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 조선 사회가 유지된 건 뭐냐? 핵심이 뭐냐면 사도가 있었다. 사도, 스승을 존경하는 그러한 기풍이 있었다라는 다소 돌출적인 어떤 그런 어휘를 발견했고요. 또 하나 더욱 흥미를 자극한 것은 조선 사회를 움직인 게 홍범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범이라는 것은 소위 기자가 전파한 홍범 구주를 연상시키는데, 이 책에는요, 세상에 이 홍범이 기자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상고조선의 중심 철학이었고, 그것을 기자가 다시 우리의 워낙 위대한 이 사상을 숙모해서 조선 사회에 다시 그것을 정리를 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홍범은 동방을 설명하였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이거에 대한 살핌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이 본질을 모르고 홍범이 마치 중국의 문화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 각별한 지리와 지세관을 표출했는데, 특별히 언급할 것은 당장경이 별도로 구지사라고 하는 이름을 밝혔는데, 9고자의 선비사자의 땅지자입니다. 9고자의 땅지자의 선비사자인데, 그게 뭐냐면 단군이 다스리던 땅 자체는 9개의 스승이 다 계시는 것처럼 현명한 이 과두 다중지성 체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군이 홀로 장악한 것이 아니라 여러 스승들이 분담해서 잘 관리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단군께서 병약하거나 쓰러졌다 하더라도 상고조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9의 스승이 계신 것처럼 움직였던 사회이기 때문에 건재했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역사관을 밝혔어요. 두 번째, 이제 신단민사를 보면은 너무나 장황해서요,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초기에 광대한 강역을 제시했고요, 신교적인 역사 서술 구조를 설정하셨고, 그 다음에 단부라는 것을 거론하면서 실용성과 소박성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대군주로 추대된 신인에 의해서 상고조선이 운영됐다라는 것, 그리고 국호가 단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왕후도 그냥 편하게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뽑기 등의 방적 작업을 직접 했고, 또한 태자인 부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산에 가서 외교 행위를 하기 전에
질그릇을 구웠던 그런 실용주의 일꾼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김기원 선생은 상고 조선 사회가 실용주의의 바탕을 둔 신교적 사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참성단도 단순한 제의 행사뿐만 아니라 해도 중에 이러한 그 성첩을 쌓음으로써 어떤 그 국방을 중시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그 아주 견해를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부르테자가 아까 그 질그릇도 구웠지만 그 직접 외교 행위를 했는데 그 외교 행위가 그 단재 신치호 선생님의 그 오행지수를 그 가르쳤다 이런 논조가 아니라 김기현 선생은 오히려 유영과 유주와 영주의 두 주가 순임금이 상고조선 땅을 그 일방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니까 이 단국께서 명령을 내려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두 땅을 저쪽에 수용당하면 안 된다 해서 태자를 보내서 유주와 영주 이 땅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독특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성 체계가 있었다. 북성, 남성, 서성, 동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주 독특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부 체계가 뚜렷하다. 즉 수치 체제, 세금을 얼마나 걷고 이런 것이 다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편의기구를 개발했다라는 거, 그리고 조운과 농력의 그 설행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고 조선이 그냥 그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편의기구가 개발됐고 그 배를 이용한 조운이 있었기 때문에 사통팔달한 어떤 이 지방 행정이 유지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고 제의 문화를 상세하게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신치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와 조선상고 문화사를 다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개봉우 선생인데 개봉우 선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어른이 그 남긴 그 기록이 정말 천만다행으로 거의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또 그 행운, 그 다행스럽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요. 이분은 열렬투사입니다. 민족을 그 강탈한 일제와 항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체포당하고 끊임없이 탈출하고 그런 어떤 이 악환경 속에서도 끝끝내 역사 저술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이분의 그 역사 서술 경향은 냉정합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해서 뭐 잘났다 훌륭하다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반성하려고 하는 성찰적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선생님들이 이 강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교적 광대한 영역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네 분의 역사 서술 태도를 요약을 한 것이 저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이기 선생은 주요 서술 기조가 유학적 사고에다가 가학의 어떤 가학적 역사관을 조합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김기원 선생은 동방상고 사회의 신의성을 조명했고, 그 다음에 실용주의적인 문화가를 융합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단재 선생 같은 경우는 광명숭배 신앙을 주목했으면서 거기에다가 고유문화의 대외 전파를 상당히 중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국수주의적인 난가 사상을 특별히 조명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개봉우 선생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사회 경제적인 모순 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목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저술의 결과를 보면은요. 이기 선생은 단학계 창설 시기에 자신의 가학 전통을 활용해서 증주 진교 태백경을 하나의 교리로 삼으려고 한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조심스럽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김기원 선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역사관을 직접 교도들에게 교재로서 활용케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점을 중시하냐면 역사책 따로 행동 따로 이것이 아니라 역사책을 서술했는데 그 책이 사회적인 어떤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끼쳤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신재호 선생 같은 경우도 역시 무원 선생처럼 자신이 쓴 교재를 가지고 제만 한인들에게 그 교재를 썼다. 그 특히 동창학교에 교재를 썼다. 이런 것이 확인됩니다. 그다음에 개봉우 선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동 기독학당의 역사 교재로서 자신의 그 역사서가 활용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기 선생을 제외한 세 분은 자신의 역사서를 모두 그 일반 그 학도나 일반인들에게 그 교재로서 활용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기 선생의 증주 진기교 태백경이 왕성하게 유포되지 못한 까닭은 이것을 지은 당년에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절식 운명하셨어요. 그 나라가 비통하게 돌아가는 걸 차마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 해서 단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 상사성을 보면은 이기 선생은 동방 군자국을 강조하고 홍범을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 김기원 선생의 그 논지랑 약간 좀 유사한 상사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범을 강조한 것은 그 단재 선생님의 그 부분 그 대외 문화를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를 대외적으로 전파하는 거에 그 관심을 둔 거라는 상사성이 있고요. 김기원 선생 같은 경우는 부르테자의 외교 행위를 그 강조했는데 이것이 신재호 선생과 유사성이 있고요. 역시 참성단 같은 경우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신재호 선생 같은 경우는 수두를 그 강조하면서 우리의 제2 문화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역시 무원 선생의 그런 성향과 비슷하죠. 그리고 개봉우 선생은 상사성이 상당히 발견이 잘 안 되는데 그 환웅의 삼천무리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아름다운 과정이 아니라 그 숙신족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행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환웅 세력이 숙신의 영역을 진입해서 숙신을 병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위성 부분은 보면은 이기 선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진군 유언 등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언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다른 그 김기원이나 신채호 선생이나 개봉우 선생과는 차별적인 어떤 부분이죠. 독보적인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김기원 선생 같은 경우는 부르테자의 외교 행위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태자를 직접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부분에서 좀 상이성이 발견이 되고 있죠. 신채호 선생은 이제 수도 문화를 집중 부각하면서 그것이 동황태일의 어떤 그 문화를 전수한 것이다라고 해서 다른 이기 선생이나 김기원 선생이나 개봉우 선생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봉우 선생은 삼낭성 자체를 아주 독특하게 봤는데 아까 환웅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상고 조선이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이죠. 원래는 조선이죠, 그냥. 이 상고 조선이 남방의 진국 사회랑 대립 관계가 있었는데 이 진국이 자꾸 출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삼당성을 축조하고 또 거기에다 재단을 설치한 게 아니냐. 이런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요약하느라고 정신없이 얘기했는데요. 이 네 분의 어떤 역사 서술 경향은 같은 듯하면서 다르죠. 다만 이기, 김기원, 신채호 이 세 분을 좀 집약적으로 묶자면 자주적 국풍 문화를 현창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이런 어떤 거대한 어떤 주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봉우 선생은 자주적 국풍 문화가 아니냐? 자주적 국풍 문화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내적인 어떤 내적인 어떤 역량과 외적인 어떤 역량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되는가를 상당히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날카롭게 좀 냉정하게 다뤘다. 이런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뭐 이제 모두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그 방대한 자료를 뭐 연구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보면 이제 그 네 가지 유형으로 활동 강도 유형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역사의식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런 걸 시도를 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의 이런 유형에 따라서 어떤 역사의식이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게 일종의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설을 세워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려고 한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고 이런 것은 보통 이제 역사학에서는 뭐 이렇게 잘 시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인데 좀 나름대로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시도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네 분의 그 역사학자들에 대한 그 역사 의식을 이렇게 저서를 통해서 분석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말씀을 이제 길게 못 드리고 증주 진교 태백경, 증주 진교 태백경 이기 선생의 이 저서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게 있고 또 그 내용이 제가 이제 상당히 흥미를 이렇게 좀 갖고 읽어봤는데 진군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뭐 아주 그냥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 단군을 참된 어떤 그런 군주로 표현한 아주 그런 멋진 그 새로운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발표하시면서 말씀은 안 했지만 진군의 개념을 이제 이중적 존재체다 이제 이런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여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천조 단군을 천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그렇게 했냐 해가지고 단군을 자연인으로 보지 않고 신화적인 덫을 이렇게 해서 모호성과 신의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역사의 어떤 그 기록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그 모호성과 신화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삼국유사 같은 거 보면 이제 그러한 그 신화적인 요소가 사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그 오늘날의 과학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믿을 수 없는 역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뭐 학계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역사의 어떤 그런 그 기록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신화적인 표현이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72쪽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진군유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쭉 서술해 놓은 그 7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읽어보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첫 번째 나오는 거 오늘 이제 물론 박사님께서는 이걸 발표를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이게 보니까 조금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500세의 일화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저는 이제 이걸 읽어보고 이게 좀 윤회 사상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세 번째 보면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게 진군유언 오즉 여심 불신 오부재언 여심 불결 불건이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동경대전에 나오는 오심즉 여심이다 이제 그 말이 딱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군이 단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존재도 될 수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 하여튼 이거는 증주 진교 태백경이 이제 나온 지가 아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여기 또 보면 이제 사도와 홍범에 대해서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역사책을 보면서 이 홍범 구주의 중요성 지금까지는 이제 기자가 뭐 이걸 썼다 뭐 이렇게 다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홍범 구주가 나오는 서경만 보더라도 기자가 주무왕에게 내가 이렇게 들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쓴 게 아닌데
기자가 쓴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태백 속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홍범구주 이 낙서의 저자가 바로 단군왕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도를 굉장히 중요시한 것도 바로 이렇게 군사부의 도를 이렇게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 철학 속에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내용들, 새로운 것들이 많고 저도 이제 이 논문을 좀 더 이렇게 굉장히 좀 꼼꼼하게 좀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너무 짧고 해가지고 이걸 자세히 말씀은 다 못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렇게 논문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